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전통 단조철기 공예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단조철기 공예와 관련된 동영상은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기 시작하시는 첫 번째 부분은 현존하는 유적과 유물에서 보이는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예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현재까지도 그 기술이 이어지고 있는 전통 단조철기 장인들의 현황과 주요 작품 제작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연계해서 3개의 동영상을 모두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두들겨서 이렇게 펴거나 늘려서 그 형태를 변형시키는 기법입니다. 단조 기법은 금속의 연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철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단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갛게 달구어진 쇠를 두드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조선시대 유명한 김홍도, 화가 김홍도가 그린 대장간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장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대장간이 별로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라졌는데요.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대장간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은 대장장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장장이가 보통 쇠를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쇠를 두드리는 사람은 그림에 이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오는데 쇠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망치를 긁고 두드리는 이 2명입니다. 그럼 이 2사람이 대장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 장인들은 모두 다 한 공방에서 살면서 제일 큰 대장이 되는 이 할아버지가 대장이에요. 왜 이 할아버지가 대장이냐 하면 두들고 있는 쇠를 잘 보시면 여기 색깔이 빨갛게 변해 있습니다. 이 쇠의 상태를 봐야지 이 단조가 어떻게 되는지,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덕 또는 화로라고 하는 이 가마에다가 이 쇠를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쇠의 상태를 보고요. 이 쇠의 상태에 맞춰서 모루 위에 있는 것을 망치로 두드리는 일꾼 2명이 이 망치를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간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요. 전통 대장간의 구조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고 현대 대장간에서도 전통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구조로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대장간의 구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근대 시대에는 전통 대장간들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보이는 이 가마는 보통 흙과 벽돌을 이용해서 짓는데요. 현대 전통 장인들도 전통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대장간 장인들도 이사를 갈 때마다 이 가마를 본인이 직접 짓는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대장간의 또 다른 예가 그림으로 남아있는 예들이 몇 점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기산 김중근의 화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풍속학으로 알려진 기산 김중근의 화첩은 현재 여러 곳에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첩은 서울의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화첩의 일부입니다. 요 그림 지금 2장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한 장은 요 위에 꼭대기에 야장이라고 써 있고요. 또 하나는 은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장과 은공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장인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야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대장간이라고 부르는 또는 대장장이라고 부르는 장인들을 말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김홍도의 그림에서처럼 여기 집게를 들고 작은 망치를 들고 모루 위에다가 요거가 모루예요. 모루.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들기는 쇠, 이거는 망치, 여기는 집게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화덕에다가 앉아가지고서는 화덕에 넣었다가 모루에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분이 대장간의 주인이죠. 대장간의 주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기술을 가진 장인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물통이 있고요. 여기 뒤에 젊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얘는 뭐를 하고 있냐면 풀무질을 하고 있어요. 화로에
그 화덕에 불을 갖다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기를 계속 주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혼자 두드리지 않고 한 명의 일꾼이 또 있어서 세 명의 그 장인으로 구성이 된 대장간의 모습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쇠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단한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그 두들길 수가 없는 데다가 쇠를 한번 두들겨 보면 다른 금속을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어요. 진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꾼을 써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은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은세공하는 사람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혼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화덕도 굉장히 조그매요. 여기에 화로고요. 여기에 풀무입니다. 화로와 풀무를 놓고 작은 모를 위해서 잡고 망치로 직접 두들겨요. 금이나 은의 경우에는 철에 비해서 훨씬 연성이 좋고 무르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꾼을 두지 않고 은공의 경우에는 혼자 앉아서 작은 화로와 작은 모루를 놓고 그리고 이제 장인이 직접 집게로 잡지 않고 그 두드리는 물건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죠. 두 장면이 모두 다 금속의 단조 기법과 관련된 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야장이라고 불리는 여기의 장인들은 철을 단조하는 것이고요. 은공이라고 하는 이 장인은 은을 단조하는 사람이죠. 금이나 은이나 다 아마 은장이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과 은과 같은 그 단조하기가 좀 편하고 그다음에 귀금속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에는 연성이 좋은 금속을 다루기 때문에 혼자서 작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 철의 경우에는 훨씬 3배에서 4배 이상의 규모의 사람 인력과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고분벽화로 알려져 있는 이 집안에 있는 그 5회분 4호묘의 천정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천정이 있는데요. 이 윗부분에 신선의 세계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는 바퀴를 만드는 재균신이 보이시고요. 요 나무 구석 아래에 앉아서 기묘한 표주로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야철신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장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장장이의 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명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부르는 거고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여하튼 금속 단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앉아서 이쪽에 나무 둥치에 모루를 놓고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망치를 들고 단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색깔이 좀 애매해서 이것이 이제 철을 단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속을 직접 단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뭔가 금속의 단조를 하는 대장간 작업에 야장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형태가 고구려 시대의 벽화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그 대장간이라고 하는 철을 단조하는 기술 또는 그 금은기를 단조하는 기술을 가진 이 단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 고급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여기 나오는 그림의 형태를 보면 물론 복식이라든지 얼굴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와는 다르긴 하지만 현대 금속공예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보셨던 그 김홍도나 김중군의 화첩에 나오는 대장간 장면에 나오는 그 공방처럼 역시 모루가 있고 나무에 꽂은 모루가 있고 그 위에 망치를 들고 작업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서 보이는 이런 철제 공구들, 망치라든지 아니면 모루 같은 것들은 현재 삼국시대 각지의 유적에서 종종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삼국시대 유적에서 나온 그 도구들, 단야도구 또는 단야구라고 불리는 이 단조 기법에 사용되는 각종 금속 단조 기법에 사용되는 그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단야구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단야구라고 하는 것은 단조철기 또는 금속 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금이나 아니면 은이나 순구리나 뭐 이런 그 금속을 갖다가 단조할 때 쓰이는 그 도구들, 단조할 때 쓰이는 도구들을 단야구라고 부릅니다. 이 단야구들은 남아있는 얘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철제로 만들어진 공구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존 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하게 녹이 나 있는 경우에는 발굴 당시에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1960년대, 70년대에 발굴된 보고서들 중에서는 뭐 이형철기 또는 이형철괴, 불명철기, 불명철괴 이런 이름들로 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기술사 연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요, 각종 단야구들의 형태들이 파악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망치와 같은 형태들, 이런 망치들이 있는데, 이런 망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들과 비슷한, 지금 사용하는 형태들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당시에 어떤 기법에 사용이 됐었던 건지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망치들이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건 다 철로 만들어진 건데요. 전부 다 지금도 대장간에서 제작하는 중요한 공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조 철기의 경우에는요, 여하튼 다른 모든 종류의 금속에 사용하는 또는 목공이라든지 모든 공예의 기능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도구들은 대장간에서 장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철제 단조 기법을 할 줄 아는 장인들은요, 도구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만들면서 새로운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망치 머리편은 여기 보이는 커다란 구멍인데, 이 구멍에 나무를 꽂아가지고 자루를 끼워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창원 다호기에서 출토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여러 개의 공구들은 집게와 그 다음에 이제 낫 비슷한 형태의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안 사창리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집게라든지 각종 단야구들은요, 역시 가야 지역이라고 불리는 창녕, 그 다음에 이제 합천 옥전, 그 다음에 부산 동래 복천동 뭐 이런 유적들에서 출토된 철제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나온 시기는 모두 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 해당해서 초기철기 시대 또는 원삼국 시대라고 불리는 유적들에서 나온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 전에 사용됐던 것들이지만 집게의 형태는 현재 사용하는 집게랑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망치의 형태도 지금과 거의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공구들은 사실 형태만으로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장인들 자체가 이 집게를 만들 때는 지금 보시는 이 집게는 쇠 하나하고 그 다음에 쇠 둘을 갖다가 단조를 해서 만든 다음에 가운데에서 못을 쳐가지고 엮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조를 해서 쇠 하나, 쇠 둘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인들이 만약에 넓적한 걸 짓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넓적하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작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한 장인이 갖고 있는 집게나 망치의 형태들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물에 따라 계속 변해서 시대적인 특성을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부여 나성에서 출토된 철제 모루를 보고 계십니다. 삼국시대 유적이고요. 한 5, 6세기 정도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의 특징이 이렇게 방형에 가까운데 윗부분이 약간 부르게 나오고요. 밑으로 가면서 내려오는데 아마 아랫부분은 나무에다 꽂아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흙 같은 데나 돌 같은 데 묻어놓고 사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무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이 모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장인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 모루들이 만들기도 힘든 데다가 쇳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선생들이 쓰던 것들을 물려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모루가 유적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쇠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녹슬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녹슬기 전의 상태에는 이거를 다시 녹여서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어서요. 유물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경우도 많죠. 금속의 경우에는 언제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철의 경우에는 지금도 고철을 이용해서 장인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철 이용해 가지고 재생산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기물로 형태를 바꾸어서 녹여서 쇳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다시 단조를 하면 되니까 그 형태 계속 바뀌어서 이 원래 유적에서 나온 형태의 유물들이 아닌 다음에는 형식 분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역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아주 큰 그 용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용도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루는 사실 뭐 거의 모든 단조기법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방지라고 추정되는 데서 이 모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토회가 그렇게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원형이나 오각형, 육각형 같은 형태, 이렇게 생긴 형태의 모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모루의 형태도 역시 좀 다양한 종류로 발견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들이 이제 모루라는 것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고고학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가 공방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단야 공방지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발굴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초기 철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또는 이제 뭐 중근세 시대까지 가장 이 단조철기로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농공구들입니다. 농기구,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이런 것들이 이제 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각종 철기들은 여기 보이는 요 두 점은 주조철기예요. 얘들은 두조철기지만 다른 나머지는 얘도 주조철기일 가능성이 있네요. 나머지 요런 것들, 특히 여기 보시는 괭이라든지 요거 낫이에요. 낫.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쇠스랑, 이건 보습은 보통 주조를 많이 하죠. 보습도 그러니까 주조 일단 빼고 하여튼 보습, 낫, 괭이, 뭐 그 다음에 이제 쇠스랑, 그 다음에 도끼, 이런 도끼 날이죠. 여기다가 이제 자루를 끼면 이제 도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끼 날, 여기도 도끼 자루 꽂아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날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단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철기들입니다. 쇠수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판장쇠를 이용해 가지고 판장쇠를 쪼갭니다. 판장쇠를 쪼개고 이 쪼갠 것을 각각 늘려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길게 만들고요. 윗부분은 둥글게 말아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단조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단조 철기들이 이제 괭이 같은 경우에도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루 꽂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말게 되는데 이 철을 둥글게 말거나 그 다음에 날의 이 굵기를 갖다가 변화를 시키면서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단조 기법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 단조 철기들이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출토되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요. 한 3세기 정도까지 우리가 원삼국 시대라고 보통 부르는 한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3세기 정도까지의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이 철제 단조 기법으로 제작이 된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공구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삼국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인 경주 사라리 130호분의 발굴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목관 부분에 바닥 부분에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것들을 잔뜩 깔아놨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철 덩어리입니다. 철 덩어리. 그 철정이라고도 부르고요. 판장쇠라고도 부르는데 이 철 덩어리들을 밑에다 쭉 깔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그 쇠를 만들 때 그 쇠로 단조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였던 가장 기본적인 그 덩이쇠 또는 이렇게 단위가 되는 그 철 소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라리 130호분에서는 이 다수의 철정과 함께 바깥에서는 철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철제 마구들이 나왔는데요. 이 마구들 중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철제 제갈이 있습니다. 사라리에서 그 나온 철정과 같은 또는 이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 철정들은 신라 고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철정을 보시고 있습니다. 요 형태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형태가 나중에 보면 그 농구에서 뭐 쇠수랑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초 호구를 만들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괭이 같은 거 만들 때 다 요렇게 생긴 판장쇠를 이용해서 쇠수랑은 여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약초호구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갈라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괭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자루를 만들고 넓은 데는 좁은 부분은 이제 덜 넓혀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괭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판장쇠들은 그 주조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위가 달라서 망치 흔적이 나오는 단조 철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다 단조 철기를 제작하기 위한 그 철 소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경주 사라리 130호분의 출토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사라리 130호분에서 출토된 철제 제갈과 이제 마구류를 보시고 있는데요. 제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게 제갈 세트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 사용하는 거냐면 말을 탈 때 말의 입에 씌우는 마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을 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냥 보면은 잘 모르긴 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철제 제갈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여기 고리처럼 돼 있어서 끈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이 돼서 여기 있는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이것이 이제 말의 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철을 갖다가 이렇게 꼬았는데 이 철을 꼬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가느다란 철을 갖다가 단조해서 여기를 넓게 만들고 양쪽으로 갈라서 고사리처럼 이렇게 말았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제갈 모두 다 단조 기법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철제 제갈과 같은 형태들이 나온다는 것은 기원전 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철 단조 장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제갈을 비롯한 마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농공구 같은 것들이 이 원삼국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까지 철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공예품들인데요. 이 철제 그 농기구나 아니면 마구류를 이행하려면 사실 이것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제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유물들을 이해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녹이 워낙 심하게 쓴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제 도구나 공구나 아니면 농기구나 마구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기구나 마구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저예요. 여기 보면 제가 있죠. 저의 아들과 같이 2011년에 몽골에 가서 말을 탈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혼자 말을 탈 때 이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 쪽으로 가라 말을 세워라 하고 말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이 고삐인데요. 이 고삐가 연결되는 요게 제갈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탈 때 여기 보면 발에 걸고 있는 이것이 이제 등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다리를 갖다 걸고 안장 사이로 이렇게 돌아서 반대쪽에도 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고요. 말의 등에 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요즘은 다 안장이라고 하는데 타죠. 그래서 이 안장과 등자는 사람이 타기 위한 도구고요. 그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 제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011년 그 몽골의 흡수골에서 승마를 할 때 탔던 말의 형태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말 입에다가 재갈을 채우고 거기에다 가죽끈을 해서 그 고삐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 재갈은 그냥 입에다가 물려서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가죽끈으로 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말의 머리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이 타는 안장이 있는데 앉는 부분은 쿠션이 있지만 앞쪽과 뒤쪽 에 받침이 하나 있는데 이 앞쪽에 이제 이 받침대, 뒤쪽의 받침대를 전륜, 그 다음에 후륜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장 밑에 깔개가 있고요. 이 깔개를 몇 개를 깔아요.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몇 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천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 깔개 위쪽으로 이 안장을 얻는 끈이 있고 안장은 이렇게 말 몸통에다 끈으로 묶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또 다른 끈에 하나 달려있는 게 등자입니다. 이 등자도 역시 안장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반대쪽에 하나가 더 달려서 말 등 위로 끈을 묶어야지 등자가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각이라든지 안장이라는 거는 현재 나올 때는 다 쇠만 나오지만 원래는 이런 가죽끈하고 같이 또는 천하고 같이 사용되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재갈 부분의 확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세요. 이 입안에서 다른 거랑 같이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고리가 매달려서 이 고리에 연결이 돼서 하나는 말 머리 뒤로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말 이렇게 해서 풀러지지 않게 묶어주고요. 또 하나는 고삐를 연결을 해서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가 고삐예요. 고삐를 잡고 있죠, 이분이. 그 다음에 여기 등자 부분은 아까 보실 때 등자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이제 사람이 제대로 타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아서 발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끈 같은 형태만 보이는 등자가 지금 달려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호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호등은 이 앞부분을 전부 다 감싸서 이렇게 생긴 형태로 바뀌게 되죠. 네, 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거는 안장 밑으로 해가지고 뒤로 가서 반대쪽에 등자랑 연결이 돼서 한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자가 하나만 나올 리는 없죠. 보통은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되고요. 말의 중심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제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갈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고사리 모양처럼 생긴 장식인데 이거는 말 옆으로 이렇게 붙여지는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다른 데를 못 보게 가는 거죠. 하여튼 승마를 할 때 타고는 이 마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갈과 그 다음에 고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자, 그 다음에 안장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이 되기는 하는데요. 물론 아주 올라가는 시대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제갈만 해서 말을 탔었다고도 해요.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안장 없이 타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안장은 타는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 등자도 역시 타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빨리 달리거나 말이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면 이 등자나 안장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워지죠. 네. 나중에 이제 시대가 좀 내려가면은요, 등자나 안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호화롭게 변형이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타는 사람의 그 지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좀 더 치장을 많이 하고 장식을 많이 해서 호화롭게 보이는 그런 위세품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굉장히 실제적인, 실용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거지만 장식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위세품으로 변화하게 되면 형태라든지 아니면 장식 기법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갈의 삼국시대에서 나오는 제갈은 만들어지는 사람들이나 말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용도라고 하는 건 실용성이냐 장식성이냐 큰 말이냐 작은 말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제갈은 사실 말의 크기에 맞춰서 큰 말에는 큰 걸 씌워야 되고 작은 말에는 작은 걸 씌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단조로 망치질해서 두드려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는데 물론 형식 분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형태가 있긴 합니다. 이것이 일자로 된다든지 이렇게 지금 반으로 나누어진다든지 옆에 있는 장식이 어떻다든지 형식 분류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철제 은입사 제갈입니다. 제갈의 기본적인 구조는 철을 단조해서 만들었고, 여기 장식 부분도 역시 철 바탕에, 여기 특이한 것은 은입사 기법을 사용해서, 이거 하얀 거는 은이에요. 그래서 철 위에다가 은을 붙여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식 기법들은 이제 삼국시대를 지나가면서부터 발전해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크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뭐 남할여초부터 고려시대까지로 편년이 되는 유물이기는 한데요. 이런 장식기법이 가미가 되는 것들은 위세품으로 사용이 됐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법이나 재질에 따라서 사용 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대 같은 것들이 좀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다 철을 단조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원삼국 시대 이후의 제갈의 형태들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세부 형식 분류는 나누어질 수 있긴 합니다만 구조 자체는 제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갈의 구조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삼국시대의 톡이 두 개를 보시면 하나는 말 위에다가 갑옷을 입힌 무사의 형태가 장식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경주에서 출토가 된 기마인물형 톡인데, 이 기마인물형 톡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말 방울이라든지 역시 제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기마인물형 무사의 형태를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 마구의 구체적인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흡수글 해서 말을 타는 사람도 역시 앞가리개와 뒷가리가가 있는 안장 위에 앉았고 밑에다가 깔개를 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깔개가 좀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장 밑으로 해서 등자를 이제 놨는데요. 여기도 역시 발걸이 또는 등자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갖다 조절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곱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곱비를 끼워서 말을 조종해야 되는 이 제갈과 제갈 앞부분을 장식하는 제갈 멈치 부분이 이 토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요렇게 가슴 앞으로 해서 말방울을 달고 장식들을 달고요. 그 다음에 말 뒤쪽에 꼬리 있는 쪽으로 해서 역시 장식을 달고 이 뒷부분에 행엽이라고 하는 장식을 달았어요. 이 말방울은 앞에, 행엽은 뒤에 엉덩이 부분에, 그 다음에 이 끈과 끈을 연결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 하면 말띠꼬미개, 운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삼국시대 유적에서 나오는 철제 공예품들은 여기 보이는 제갈이라든지 아니면 행엽이라든지 아니면 운주 같은 것들과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등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토기에서 보이는 이 마구들의 형태들이 삼국시대 유적에서 철제 공예품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니 삼국시대 철기 단조 연구를 할 때에는 역시 이런 마구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마구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또 어느 고분이나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들이 등자죠. 등자 형태는 기본적으로 단조를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가 붙었고, 이 윗부분에 네모난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끈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끈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말 등 위에다 얹어서 양쪽으로 되죠.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렇게 둥그렇기만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장식적이 되면은 이 부분을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테를 두른 얘들이 간혹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요거는 제갈인데, 이 제갈 윗부분에 앞부분에 장식을 갖다가 음판을 붙여서 장식을 하고 있죠. 여기 요거는 이제 말띠 꾸미개 종류, 행엽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도 역시 장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철 위에다가 하얀 음판을 갖다가 덮어서 장식을 해서요. 이 마구에 들어가는 장식 기법들은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좀 높으면 금이나 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삼국시대 황남대총 같은 경우에는 이 마구에다가
옥충의 날개 장식을 해서 장식을 한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등자에서 보면 앞에 이렇게 대놓은 태가 보이는데요. 이 태가 이제 좀 더 앞뒤로 다 막히게 되면은 이게 호등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황해도 평산에서 출토됐다고 알려진 철제 금은입사 호등이에요. 기본적인 등자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넓은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발을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발을 갖다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되죠, 사람이. 그래서 발을 갖다 다 끼울 수 있게 사람의 발 앞부분을 모두 다 철로 감싸고 그 표면 위에 노란 것은 금이고 하얀 것은 은이에요. 그래서 금은으로 천마, 말의 형태, 하늘을 날고 있는 천마의 형태를, 날개가 달린 천마의 형태를 장식을 한 금은입사 호등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유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호등,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달린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삼국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 등자의 변천 과정들을 이해할 때에도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이런 호등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 등자나 아니면은 그 행엽, 뭐 제갈, 뭐 이런 데에도 이렇게 장식을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말이 이렇게 있으면요, 말이 이렇게 있고 말 꼬랑지가 있으면 말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세우는 그 기꼬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구의 장식적 마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등자라든지 아니면 그 안장 같은 거를 얹을 때 끈을 갖다가 그 연결하잖아요. 그럼 그 끈의 길이를 조절을 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다 그 교구라고 하는 그 거리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제 거리쇠들도 마구와 함께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울이라든지 장식 들개 장식, 운주나 뭐 행엽 같은 들개 장식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같이 출토돼서요. 마구하고 관련된 철기들이 많은데 이 장식의 경우에는 철 자체에 장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금이나 은을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뭐 드물게 아니 그 옥충의 날개 같은 것들을 붙여서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장식 기법들을 얘기를 할 때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제 공예품들은 공구나 농기구, 그 다음에 이제 마구류 같이 실용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 지배계층에서 전쟁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한 무구들, 그 무기들을 갖다가 철 제품으로 만든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무기류에서는요, 갑옷이 대표적이고요. 철제 갑옷. 그 다음에 이제 갑옷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칼, 철제 칼, 이 대형 그 대도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철제 공예품이자 또 무기류가 되겠는데요. 무기류의 대부분은 다 철로 만듭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안악 3호분의 벽화에서는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입은 것이 이제 보통 갑옷,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입은 것을 이제 마갑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갑을 입은 무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옷을 입은 무사들을 보고 있는데, 찰갑이라고 하는 것은 비늘 찰자를 써서요. 갑옷을 이렇게 편 만들어서 비늘처럼 만들어서 옷에다 붙여서 장식을 했기 때문에 찰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찰갑의 표현은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실제 유물로도 삼국시대 유적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연천 무등리 이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시대의 찰갑의 발굴 모습입니다. 전체 전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해서 현재 전시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찰갑들이 발굴된 상태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 낱개의 찰들이 전부 다 얇은 철 단조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판을 단조해서 만든 거죠. 지금 보는 역시 같은 그 연천 무등리 이보루 출토의 찰갑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찰갑 하나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가 뚫려 있어요. 여기도 보면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구멍들이 아무데나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어서 붙일 때 뚫려져 있기 때문에요. 비슷한 형 위치에서 나온 것들 비슷하게 붙이면 나중에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그 갑옷들, 특히 찰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원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깨와 그다음에 여기 어깨와 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몸체 부분에 옷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데 연결은 아마 가죽끈 같은 것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유기물질이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고 녹이 잔뜩 승탕을 쓴 상태에서 붙어서 발견되기 때문에 원래 형태는 추정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목 윗부분으로 견갑이라고 해서 목을 갖다가 장식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구 부분, 머리를 장식하는 투구들이 있는데 투구의 형태도 잘 보시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철판을 단조를 해서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고운 갈두리에서 나왔는데 다 철편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단조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커다란 철편이 되고요. 그래서 이 철편을 단조해서 이 그 갑옷이나 투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삼국시대에는 뭐 삼국 어디에서나 다 보편적으로 발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아까 안악 3호분의 그 그림에서 보셨던 마갑의 형태가 실물로 출토된 예가 그 뭐 몇 점 되지도 않긴 하지만 상태가 좋았던 예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것이 최근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된 하만도항리 출토 마갑이 있습니다. 요 마갑은 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양쪽을 그 전체를 씌우기 위해서 나와서요. 똑같은 형태가 두 개를 몸 양쪽으로 나눠진다 그러는데 얼굴 부분과 목 부분 들어가는 데에는 이렇게 좀 긴 편을 쓰고요. 몸체 들어가는 데는 짧은 편을 써가지고요. 말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단조를 다르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구멍들이 보이는데 이 구멍들은 뭐냐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구멍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원을 하는 작업들이 현대 그 고고학계에서 또는 보존과학계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갑옷이나 마갑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이는 편들은 약간 타원형 비슷한 거 또는 이렇게 장방형 비슷한 형태들만 사용을 한다고 보기 쉽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좀 드물게 육각형이나 오각형으로 된 조각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에는 원래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 수 없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드는데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따내고 두들려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옷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철 단조 기술에 있어서 제갈과 그 마구 사용하는 제갈과 그 다음에 이 갑옷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삼국시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그 철제 공예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철제 그 찰갑들은 하나하나 조각들을 만들어서 연결한다 그랬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처럼 좀 더 큰 철판을 오려가지고 붙여서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가 다 철판이 되는데 철판을 오려서 붙여서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판갑 종류들도 있습니다. 이 판갑들은 지금 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투구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서로 연결을 했던 리벳 형태, 못 같은 걸 끼워가지고 연결을 했던 흔적들 같은 것들도 남아 있고요. 가죽이나 아니면 뭐 깃털 같은 것들이 붙은 예들도 가끔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 판갑들은 찰갑보다 좀 더 앞시기에 부터 사용이 됐었다고 하는데 훨씬 무겁고 움직임이 둔해서 아마 실용성은 찰갑이 훨씬 더 좋았고 만들기도 이렇게 커다란 판을 만드는 것보다는 찰갑처럼 여러 개의 작은 편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쉬워서요. 만들기도 쉽고 가볍기 때문에 찰갑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그 각종 철제 갑옷들 중에서도 단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 대체로 가야 지역에서 많이 출토된 것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판갑들은 종장 판갑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 종장 판갑들 중에서 가야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고사리 문양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새 문양 같은 것들을 넓은 철판에 올려서 만들어서 이렇게 접합을 해서 붙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김해 양동리 78호분에서 출토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 김해 퇴레리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퇴레리 갑옷은 특히 앞부분에 고사리 형태의 철판을 붙였고 뒤쪽에도 역시 철판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목 부분에 있는 철판 두 장을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아
돌아간 고사리 형태를 갖다가 날개 같은 형태와 함께 어깨 부분, 목의 양쪽 어깨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장식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 단조 형태가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판갑들은 모두 다 그 철판을 두들려서 만든 그 철 단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판도 상당히 큰 편이라서 지금 보는 게 이제 철판이 얇게 두드린 건데요. 허리 부분은 몸에 맞춰 가지고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가운데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고요. 요것들을 전부 다 신체 형태에 맞춰서 그 두들려서 만드는 것이라 단조 기법 중에서, 철 단조 기법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그 기술 형식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부산 복천동 86호에서 나왔는데, 역시 어깨 부분 양쪽, 목과 어깨 양쪽 부분에 지금 보는 것처럼 새 머리 형태를 가진 그 철판을 갖다가 붙여서 장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철판을 두들겨서 붙여서, 그리고 이제 철판이 이렇게 그 단위 철판이 되는데, 단위 철판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든 갑옷들을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그 철제 단조 기술로 만들어진 그 갑옷들을 보시면 이 시기에 그 단조 기술, 금속 단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도로 발전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야는 한 지금 나오는 이 고분들 철제 갑옷들의 연대는 연대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3,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5, 6세기 정도에 많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철제 단조 공예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장식 대도들입니다. 이 장식 대도들, 특히 삼국시대 고분에서 나오는 거는 금은입사 장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장, 금판을 씌우거나 은장, 은판을 씌우는 그런 각종 장식 기법들이 함께 사용된 예들이 많아서 기본 바탕은 철을 단조를 하고 그 위에 은판을 씌우거나 또는 이렇게 표면에 은입사를 하거나, 보다시피 이제 금을 갖다가 장식을 한 예들도 있어서 이런 금은 장식 대도류들이 그 5, 6세기 신라, 가야, 백제 고분에서 모두 다 나오면서요. 삼국시대 금속공예품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면서도 뛰어난 제작 기술들을 보여주는 그 예들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식 기법과 함께 이 대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건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 백제 칠지도는 그 우리나라에 남아있지는 않고 일본에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을 갖다가 입사를 해가지고 그 명문을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입사 명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칠지도가 만들어졌을 때 백제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칠지도는 이게 최근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단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그 일본 학자 한 분이 이제 이것이 주조 기법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물이 칠지도라는 유물이 단조로 만들어졌는지 주조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금 장식 대도하고 관련해서 보거나 또는 이제 그 쇠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기술들이 이미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그 백제에서 농공구 만들면서 나오는 것들로 볼 때 이 칠지도의 제작은 그 단조로 제작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소장자 쪽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의 각종 공구류, 농기구류, 그 다음에 이제 마구류, 그 다음에 무기, 갑옷,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칼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철제 단조 공예품들을 보셨는데요. 그 철 단조 공예품들 중에서는 그 등불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등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예들이 있고요. 다 철 단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는 잘 알 수 없지만 의뢰용 그 의기라고 알려진 그 유자의기와 같은 예들이 가야 지역에
에서 이제 종종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특히 가야에서 만들어진 유자이기의 경우에는 이만큼 굉장히 길다란 판을 갖다가 넓게 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철기를 가운데를 투각을 하고요. 새 같은 형태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만들어서 여기를 접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새의 눈 같은 데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다음에 접합하기 위한 또 다른 구멍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철 단조를 이용해서 이거 넓은 철판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철판을 잘라가지고 이어붙이는 판금 기법을 같이 구사를 해가면서 단조와 판금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이 철 공예 기술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 유자일기들은 지금 전시된 상태들은 상당히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발굴 이후에 복원을 해서 부착을 해 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철 제품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다 녹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출토가 되기 때문에요. 원래의 원형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발굴된 상태에서 원래의 원형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의 주요 철제 단조 공예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달구어진 쇠를 두들겨서 각종 철 기물을 만들어내는 이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조선시대 말기까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고, 현재에도 몇몇 전통 장인들이 이 옛날의 전통적인 기술들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시간에 걸쳐서 이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야장들 또는 대장간들의 작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철기 제작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